네, 두 번째 세션을 맡은 박수포입니다. 지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가설 검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검증이 아니죠. 검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검정 프로세스는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가설을 기각을 할 건지, 채택을 할 건지, 이 일련의 과정을 검정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테스트 방법들에 대한 소개도 이 PPT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주로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들이 있겠으나 G테스트랑 T테스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테스트 방법들을 이제 알았으니 어떤 상황들이 테스트에 적합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몇 가지 예시들을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신뢰 구간에 대한 용어가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신뢰 구간이 설정이 되고, 그 신뢰 구간을 통해서 그 가설 검정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PPT에 포함된 건 난리지 테스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p-value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p-value에 대해서 true, false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안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랩입니다. 랩은 R이나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이제까지 배운 거에 대한 것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결론까지 내는 거를 일련의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설 검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이 룰렛 게임이에요. 이 룰렛 게임을 베팅을 하게 되면 전체 룰렛의 이제 스코어? 꼴이 37개이고 그 중에 검은색으로 베팅을 한다고 하면 검은색은 37개 중에 18개니까 48%의 비율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만하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가 베팅을 했어요. 이제 여자친구가 베팅을 한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베팅을 했었을 때 20번을 베팅을 했었는데 4번밖에 못 이긴 거예요. 20번을 베팅을 했는데 4번밖에 못 이겼다는 거는 거의 1%도 되지 않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20번을 베팅한 걸 가지고,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비율을 이항분포로 그렸을 때, 만약에 10번을 이길 확률은 16%인데, 4번을 이길 확률은 0.08%밖에 안 되는 거죠. 0.82%, 이렇게 1%도 안 되는 거죠. 0.01이 1%니까요. 그러니까 0.082%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번을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고 그 중에 4번밖에 못 이겼으니까 1%밖에 안 되니까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낮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베팅하는 이 친구한테 이제 귓속말로 했다는 거죠. 1%밖에 안 돼. 이게 확률이 이거 좀 뭔가 치팅이 있는 것 같아. 그 룰렛 게임이 널 속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고 얘도 그 퍼센테이지를 딱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게임을 그만둔다라는 게 요거에 대한 이제 예시 스토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분석을 이제 리프레시를 해서 이제 여기서 검은색이 이길 확률은 50%다가 이 사람의 추론이고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널 하이포세시스라는 용어는 기무가설이라고 아무것도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50%가 정답이다라는 가설이 생깁니다. 가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가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 가설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래서 이 가설을 대립하는 거죠. 여기서는 50% 이상 이기게 되면 이 게임에는 전혀 치팅이 없다. 라는 거를 내가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치팅이 있다. 이거 날 속이는 것 같다라고 해서 대립가설을 세우는 거죠. 여기에 대응하는. 그래서 이 대립가설은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 내가 40% 이하로 이길 확률을 찾아내서 이 게임은 무조건 속이고 있는 거다를 증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20번의 베팅을 돌렸을 때 이제 그 사람 이길 확률은 1%, 4번 이겼으면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1%는 99% 질 확률이니까 누가 베팅을 하겠어요. 그래서 1%는 누가 봐도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6번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20번을 베팅을 했는데 6번을 이겼다라고 하면 7%의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20번을 했었을 때 4번, 그리고 20번을 했을 때 6번을 이기는 거에 대한 확률이 p-value입니다. 이 p-value라는 거는 내가 확률을 내었을 때 이항분포도를 봤었을 때 이 양쪽의 극한을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이거를 p-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 이겼을 때는 1%, 그리고 6번 이겼을 때는 7%, 그리고 뭐 15%가 됐을 때도 있을 것이고, 운이 좋으면 50%도 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과연 몇 퍼센트가 내가 치팅을 하고 있는 거냐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의 수준은 5%예요. 이 5%는 정해진 값이고요. 그래서 95% 정도 지고 5% 정도 이길 확률이 있다라고 했을 때 p-value가 5% 이상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 가설은 기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유의 수준, 그리고 p-value, 그리고 기무가설, 그리고 대립가설, 요거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하이퍼세시스 테스트를 하는 프로세스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가설이 필요한 거겠죠. 먼저 기무가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립하는 대립가설을 세우고요. 뭐 여기에 대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무가설이 48%이다가 기무가설이고, 여기에 대립하는 가설은 48% 이하일 것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 반대, 예, 맞네요. 예, 그거일 거고, 그러면 이 반대의 가설이 내가 맞다는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극단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5% 이하, 이 그래프의 가장 극단에 있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판단을 줘서 그 퍼센테이지가 유의 수준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가설을 기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먼저 그 유의 수준에 대한 것도 같이 판단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48%가 클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대립가설이 될 수 있고요. 그 반대로 양측으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냥 48%가 아니다. 이렇게 대립가설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48% 미만이다라고 하는 대립가설을 세운 거고요. 여기서 유의 수준을 정해주는 거죠. 유의 수준을 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5%는 정해진 수준이니까요.
지금 여기서 20번을 베팅했을 때 6번을 이겼다라고 했었을 때 p-밸류 값이 7%이니까 이 가설은 이 기무가설, 그러니까 48%라는 기무가설은 내가 거절해서 기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 이상이기 때문에 기각은 할 수 없고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기각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게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참이다라고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없을 뿐이죠. 되게 헷갈려. 졸리나 보세요. 주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 다 아시는 거죠? 전 처음 보는 거라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재밌었다고. 네. 계속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한글이 더 어려워요. 네. 근데 한글로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해요? 원래 실무에서는? 그 기무가설이라고 막 얘기해요? 어때요? 영가설이라고 얘기해요? 실제 그 비문을 강의 하시더라고요. 저거 논문 쓸 때 빼고는 실무에서는 저거 가지고 얘기하는 적 없고. 진짜 없어요? 할 것 같은데 돌려놓고서는 이게 5% 이상이다 이하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요새 한참 인터넷에 이슈가 되는 게 피밸류 의미가 뭐 의미 없다 뭐 한참 난리가 나가지고. 아, 그렇죠. p-밸류가 의미 없다 이런 얘기 이런 걸 하긴 하죠. 조심하자. 뭐.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죠. 이메일 값이 못 받았을 그럼 학교에서 교수님은 뭐로 얘기해요? p-밸류라고 안 하고 사실 p-밸류가 이게 알파 오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p-밸류라는 말은 그냥 논문에서만 쓰는 거고 네. 그냥 알파 오르, 베타 오르나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네, 1종으로 2종으로 해가지고 그냥 TV에서는 유의 수준 뭐 95%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네. 네. 됐습니다. 대학 쪽에서 뭐 강의를 좀 하지 그게 업무에서 안 쓰는 것 같아요. 대학 쪽에서 너무 쓸 때나 좀 하지.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하는 게 맞다는 걸 갖다가 확증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하지. 샘플링에서 하니까 그 샘플이 설문조사 때는 분명히 설문조사 때는 학사 논문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오역한다는 얘기는 그 실험값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5%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이미 유의 수준을 0.5로 안 하고 0.01로 해버리면은 이게 무조건 다 시작해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제가 원하는 값을 낼 수 있어서 근데 그걸 퍼센트 갖다 주면 혼나죠. 0.1로 했다고. 그러면 교수님은 0.5로 하래요? 네, 5%로 하래요? 0.05로? 5%로 하고 1%로 하면은 이게 혼내요. 이게 아, 그래요? 학력 세게 나요. 또왜 이렇게 했냐고. 어느 학교로 가셨죠? 아, 저 무조건 5%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자기네들이. 대부분 거의 다 5%로 하고 좀 더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10% 해가지고 그 정도 확실하다. 네, 아, 내 주장이 훨씬 다 규모 가서 바로 시작해버릴 수 있다. 5%라는 것도 관습적인 것 같아요. 뭔가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그렇게 게 나와 아니라 있어요. 좀 스트릭트하게 하면 1%, 보통 5%. 10%는 이제 죽이려고. 그리고 또 단측할 때랑 양측할 때랑 답이 달라서 남의 일을 하냐. 예를 들어서 95%면은 양측에서는 1.96이 나오는데 단측에서는 1.645가 나와가지고 이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단측으로 하면 좀 더. 아까 분포표에서는 양쪽을 잡는다는 얘기는 지나치게 적게 이기거나 지나치게 많이 이기거나 두 개 다 잡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지나간 얘기지만 실제 룰렛 게임 머신은 대부분 얘기인데 IoT 기계예요. 그 공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칸이죠. 운영하면서 그런 치우친 데이터가 발생하면은 조정한대요. 업체가. 왜냐면 이게 어떤 수평 맞추기나 여러 요인으로 부정이 발생하는 것 같은 낌새가 캐치가 되면은 기억이 나쁜다든지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평균한 분포가 나오게끔
조작을 하는데 유기적으로 전기분포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치우친 게 딱 뜨면은 이거 뭔가 장비에 문제가 있고 이걸 또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걸 노리기 때문에 실시간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주제는 이제 테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 테스트의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G 테스트랑 T 테스트 요거를 어느 때 사용을 하는지 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로 예. 이 디스펜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했었는데요. 이 하나의 디스펜서를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이렇게 10개 정도 만들 수 있다가 이게 이제 가설이고요. 10개 정도가 가설이니까. 선생님, 그 디스펜서에서 받을 때에 네. 그 받는 레모네이드 양이 그거예요? 10온스냐 아니냐, 그렇죠. 10온스냐 아니냐, 그거예요. 저는 레모네이드를 만드는데 10개를 만드냐 안 만드냐, 그건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네. 컵이 0.3개 몰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컵을 네. 받을 때에 그 양이 10을 맞추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무가설은 10이다. 대립가설은 10이 아니다. 요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이상이다, 10 이하다가 아니라 10이 아니다라는 거 하는 거니까 양측 검증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G 테스트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이 G 테스트에 대한 공식이 있지만 그 공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함수로 호출해서 부르면 되는 것 같아요. 표본 데이터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고, 위에 데이터들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기무가설은 10개다, 평균 10개다. 모집단의 평균과 네. 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요. 그 뒤는, 그쵸. 모집단의 평균이 10이고, 샘플 말고, 모집단의 평균이 10이고, 여기 표준 편차가 3이에요, 시그마 값이. 그게 지금 널 하이포테시스. 네, 널 하이퍼스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대립가설을 세울 때, 이거보다 많다, 적다를 이제 라이트, 레프트, 월, 보스 요 세 개로 가정을 세웁니다. 세우고, 이제 유의 수준을 5%로 두고. 그 G 테스트의 공식은 이제 밑에 제가 어디 블로그에서 따왔어요. 이 G 테스트에서 필수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G 테스트에서는 표준 편차 값이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지 G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G 테스트에서를 돌렸을 때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은 이 널 하이포시스를 기무가설을 리젝트 할 것이냐, 리젝트 못하는 것이냐, p-밸류 값은 얼마인가, 그 값을 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표준 편차를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표준 편차를 몰라도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이 t-테스트입니다. 이 t-테스트는 오히려 이제 샘플링 숫자가 30개 미만이어야 돼요. 샘플링 숫자가 30개 미만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를 몰랐을 때 이 t-테스트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윌리엄 슬리고셋이라는 사람이 t-테스트를 만들었대요. 이 사람이 강의 나오는데, 기네스 양조 공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테스트를 발견을 해서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G 테스트로 이제 레모네이드의 온스를 테스트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면, 만약 T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범위가 T 테스트로 바꾸면 범위가 이제 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본의 개수가 작아지니까 이 면적이 넓어지지만 이 테스트를 이제 40번 정도, 40번 이상 정도 거치면 결국 G 테스트랑 동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할수록 결국 똑같아진다. 그래서 G테스트랑 T테스트랑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본이 커지는 모양이 비슷해진다. 결국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아니라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T테스트 공식은 이거고요. 사실 공식을 분석할 생각조차 안 했어요. T테스트의 인풋 값으로 들어가는 거는 표본 데이터랑 그리고 기무가설은 이제 평균이 10이다. 그리고 대립가설을 넣고 여기서 유의 수준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아웃풋은 동일하게 이제 리젝트 되는가 아니면 그냥 실패하는가 아니면 p-value 이 정도의 아웃풋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T테스트도 있고 G테스트도 있는데 언제 이 테스트를 사용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T테스트는 표본이 30개 미만일 때가 P테스트고요. T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먼저. 네, G테스트는 표준 편차를 알고 그리고 표본이 30개 이상일 때는 G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이 테스트 중간값을 산출하는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변동량을 측정하는 테스트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율 테스트 할 때는 이항분포를 통해서 비율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지금 테스트 샘플을 가지고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것인가인데요. 이 테스트는 샘플 1과 샘플 2가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샘플 1과 샘플 2 중에 뭐가 더 큰가, 그거에 대한 뭐가 분포가 더 큰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T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면 표본이 2개잖아요. 2개일 때는 G테스트는 단일 테스트일 때 G테스트를 사용을 하고요. T테스트는 표본이 2개일 때, 그때는 이제 T테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T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표본 2개를 인풋으로 넣고, 그 다음에 기무가설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대립가설을 넣고 똑같이, 그리고 유의 수준을 정한 다음에 아웃풋을 걷어냅니다. 여기서 네. 이 두 가지의 표본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을 때 이 표본에 대해서도 정의가 필요해요. 이 표본이 각각의 독립적인 표본이냐, 그냥 샘플 1도 무작위로 선출된 표본인 것인가, 샘플 2도 무작위로 선출된 표본인 것인가, 각각 연관성이 없는 표본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두 개가 꼭 짝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샘플이다. 이 두 가지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시로는 만약에 독립적이다라고 하면 그 흡연자를 랜덤으로 30개를 선출한 게 샘플 1이고, 그리고 비흡연자를 30명은 30개 비흡연자를 30명을 선출을 한 게 샘플 2라고 하면 각각 독립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페어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샘플을 한 명 선정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은 흡연자지만 과거에는 비흡연자였다. 아니면 지금은 비흡연자지만 과거에는 흡연자였다. 이걸로 페어링 해가지고 샘플을 내는 거죠. 두 가지의 정의를 먼저, 이 두 가지 정의냐에 따라서 이 T테스트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의도 같이 인풋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동일한 얘기였고요. 만약에 독립적인 샘플이라고 했었을 때에도 이 독립적인 샘플이 잠깐만, 잊어버렸어. 이 독립적인 샘플이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불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인풋에 들어갈 때랑 안 들어갈 때랑 아웃풋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더 강력한 결과값을 낼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샘플을 조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균등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낮고 가설의 수치도 낮아지겠지만 거짓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 방법으로 소개를 하는 게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U테스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U테스트의 정의는 이제 그 표본 자료가 순위로 매겨지거나 표본 수가 30개 미만일 때 이제 U테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이항 분포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G테스트랑 T테스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G테스트랑 T테스트를 알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프랙티스를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를 사용을 해야 되냐, 어떤 경우에 어떤 테스트를 사용을 해야 되냐. 이거를 맞춰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요. 하나의 슬라이드에 답이 써 있어. 이제 첫 번째 프랙티스는 이것도 내가 잘못 이해한 것. 치약이 있는데요. 치약을 10번 만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치약이다가 기무가설인 거예요. 한 치약은 10번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치약 30개를 사가지고 30개의 표본을 만든 거죠. 치약 안에 포함된 치약의 사이즈가 네. 아마 10온스냐? 네, 10 온스냐 자꾸. 네, 유닛이 온스를 얘기를 하는 거였군요. 네. 치약 기계가 쫙 짜는 때 일정하게 짜놓는다가 이제 모집단에 네. 전체 튜브의 평균 양이 10인 게 이제 규모 가설인 거고요. 아니다. 전체 모집단 평균이 10이 안 될 거다가 대입 가설입니다. 10이 아니다. 안 될 거다가 아니다. 전체 평균이 10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립 가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가 없으니까 T테스트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근데 30개가 넘어요. 30개가 넘어서 아니면 G테스트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를 어디서 구하는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중에 그냥 30개만 뽑아가지고 T테스트 돌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이거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T테스트는 30개 미만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 개수는 그냥 가이드일 뿐이고 지금 모집단의 표준 편차 평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주어진 샘플을 가지고 샘플로부터 샘플 평균과 편차를 내가지고 그걸로부터 표준해서. 그래서 해보니까 기억할 수 없다는. 네, 기억할 수 없다. 기억할 수 없다는 얘기는 10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할 수 없다. 10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10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규모 가설을 기억할 수 없다. 네. 두 번째 테스트는 당연히 T테스트겠죠. 왜냐면 표본이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적었을 때 이것도 역시 리젝트. 두 번째도 역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럭 회사가 있는데 이제 메이저스 트럭 회사랑 그리고 어디?
월스와이 트럭 회사랑 비교를 했었을 때 메이저가 훨씬 많이 운행을 한다. 이런 두 개에 대한 가설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표본이 두 개니까 t-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성의 투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몇 세 이상의 여성들이 투표율 확률이 더 높다, 안 높다, 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투표를 했다, 안 했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항분포로 기무가설을 증명할지 안 할지, 그거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0.5니까 기각할 수 있는 거죠. 0.5 이상, 예. 뮤1이 0.5가 예. 기무가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평균 50%. 투표율이 50%다가 네. 기무가설인 그렇죠. 이제 50%는 넘는다라고 하는 게 대립가설이고. 뮤1이 네. 0.5니까 딱 50%. 50%. 네. 규모가설이고 대립가설은 50% 이상이다. 여기서 답이 안 나왔는데, 제가 그 동영상에서는 이 기무가설이 기각됐어요. 훨씬 많이 투표를 한다는 걸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결과가 아니라 이항분포로 테스트를 한다. 입니다. 왜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아니, 이거 끝이 아니에요. 저 슬라이드 한 2개 더 남았어요. 네. 네. 지루하세요, 혹시? 아니죠? 네, 2개는, 이것도 t-테스트, 그냥 표본이 2개 나오면 t-테스트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한 게, 이제 텔레마케팅 회사가 있는데, 밤이 낮보다 물건 훨씬 많이 판다. 요거에 대한 테스트예요. 근데 이건 t-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밤과 낮이 항상 페어링이잖아요. 그래서 페어링을 인풋에 넣는다는 거죠. 네, 두 번째도 t-테스트입니다. 여기 2개잖아요. 파일럿 마케팅과 다이아몬드 마케팅이 있는데 뭐가 더 효과가 높은가? 파일럿 마케팅은 어느 날에 파일럿 마케팅을 해서 표본을 뽑은 것이고, 다이아몬드 마케팅도 어느 날 하나 랜덤 날짜에 정해서 이제 판매량을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서로 연관이 없는, 페어링이 아닌 독립적인 샘플 2개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t-테스트인데 인풋에 이제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샘플이라는 거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1, 타입 2 에러, 알파, 베타 요거에 대한 용어 설명입니다. 이제 이거는 표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타입 1 에러는 그러니까 기무가설은 병이 없다. 그러니까 기무가설인데, 그리고 나의 대립가설은 병이 있다가 대립가설인데, 내가 이긴 거예요. p-밸류가 병이 있다로 나왔는데, 사실은 병이 없어. 그래서 에러 1인 거예요. 알파 오류인 거고. 타입 2는 그 반대. 병이 있는데 병이 없는 거죠. 병이 있다고 저 기무가설을 지정을 했지만 사실은 병이 없었던 걸로. 사실은 병이 없는 걸로 결론을 내는 거죠. 그 제1종으로는 기무가설이 3인데 그거를 기각해버린 거고, 네. 그 2종으로는 그 반대예요. 근데 이게 저렇게 설명해서 좀 되게 어려워요. 저 원래. 맞아, 너무 헷갈려요. 병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말이 너무 장난 같아가지고 기무가설 3인데 기각한다, 대립가설이 3인데 기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사실 그래프로 봐야 되는데 이거 말로 해가지고. 프로 이렇게 가지고 그래프가 더 쉬운 게 있어요? 근데 그려야 돼. 아, 그래야 돼요? 네.
그려봐봐. 지금 그릴 수 있어요? 그래요? 이 표가 저는 있어. 맞으면 저 커렉팅 보고 틀리면 에러인데 네. 트루를 이제 풀칠했을 경우에는 틀리고 네. 풀칠 트루했을 때 틀리고 저는 저 표가 좀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제 머릿속이 이제 저 사실 이 예시가 저는 좋았어요. 예시가. 아 그래? 네. 예시가 병이 없는데 병이 있는 걸로 날 판단해서 이렇게. 다이버시티 네. 타입 1 에러를 알파 리스크라고 하고요. 타입 2 에러를 베타 리스크라고 합니다. 용어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앞으로 돌아가서요. 잠깐 리프레시를 하자면 지금 가설 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검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 검정 프로세스는 이제 가설 설정을 하고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해서 유의 수준 5%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가설을 기각할 것인가 채택할 것인가 아웃풋까지 내는 거. 이 일련의 과정을 가설 검정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방법에는 G테스트, T테스트, U테스트, 위안분포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언제 어느 상황에 테스트가 적합한가. 만약에 표준 편차가 있고 표준 집단이 많을 때에는 G테스트고 샘플링 집단이 적고 표준 편차가 없었을 때 T테스트 그리고 표본이 두 개일 때 T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표본이 두 개일 때는 페어링 될 때랑 독립적일 때 이때 인풋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신뢰 구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어려웠고요. 그래서 좀 블로그 같은 거를 쓰다 보니까 이 신뢰 수준은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 그 검증을 얼만큼 빡빡하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게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신뢰 수준은 95%는 일반적으로 보는 거고요. 연구활동을 했었을 때는 99%, 그리고 단순 설문지로 검사를 했을 때는 90%라고 신뢰 수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시를 들었을 때 예시로 설명을 하자면 이 머그컵에 커피가 얼만큼 들어갈 것인가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머그컵에 이것도 온스로 얘기를 해야겠죠? 양을 측정을 했었을 때 100개의 표본을 두고 그 표본의 평균인 X바가 1.0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1.07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 뮤는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알고 있는 평균이에요.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모집단의 평균과 그 100개로 산출해낸 X바의 평균을 비교를 했을 때 이 X바는 이 모집단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거의 뭐 가운데 비슷하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예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요. 왼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아예 뭐 틀렸다고 봐야겠죠. 맨 끝에 있게 되면. 네. 그래서 이 머그잔의 커피에 도대체 뮤값은 무엇인가를 산출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뮤값을 내가 몰라도. 이 뮤값은 아마 1 빼기 알파라는 거예요. 알파는 여기 보는 이게 있는데 요 구간들이 알파이고요. 그래서 1이라고 봤을 때 1 빼기 알파 구간이 평균인 거죠. 모집단의 평균인 거죠.
뮤라고 했죠. 예, 뮤. 그렇습니다. 뮤 값을 구하기 위한 공식은 이것과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설명은 동영상 강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사실 동영상 강의에 있는데요. 저희 이해를 하겠는데 말로 표현이 너무 어려워요. 영어는 아니요. 영어가 짧아서요. 여기서 이제 선을 긋는 거예요. 지금 1.0 뭐였죠? 1.05였나요? 07이었죠. 1.07이었는데 1이 선을 하나 그어서 1 이하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1 이상일 거 1을 그었을 때 1이 되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15%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 1이 되기 위해서는 15%의 비율이 15%의 확률이 필요하다는 거죠. 뒤에 넘어가면 이제 뭐 5%일 때는 퍼센테이지가 69%라는 거고요. 알파 값이. 알파 값은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서 보는 그 임계치라고 하는데 이 선을 그 임계치를 G라고 표시를 해요. G라고 표시를 하고 G 옆에 이렇게 작게 확률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올 평균은 G의 알파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양측 검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알파, 이제 1-알파가 실내 구간이니까 알파를 반으로 나누고 그 G와 마이너스 G 값으로 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G 값의 왼쪽, 오른쪽은 임계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용어가 우리나라 말로 뭐가 있었나? 기각률이라고 부르고요. 알파를 기각률이라고 부르고 이 G값이 G값과 그리고 이 기각률에 대한 확률을 알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이 공식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G값의 확률을 곱해서 확률의 횟수, 샘플링 돌린 횟수 분의 시그마가 이거의 공식이고요. 이 두 개의 그 양측 검증일 때는 이 두 개의 공식을 이용해서 U 값은 X바 마이너스 요 양측에 대한 값이라고 이 값 안에 있다라고 양측 검증을 하는 거죠. 만약에 단측 검증이었을 때는 U 값이 크고 작냐에 따라서 G가 마이너스이냐 플러스이냐 이게 달라질 거고요. 각각의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마이너스냐 플러스이냐 아니면 두 개 다 양측 검증을 했을 때는 두 개 다 이 공식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내 구간에는 평균과 분산과 비율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돼서 만들어지는 게 실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내 구간 안에 드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이 사실 여기서는 되게 그래프가 되게 넓게 나오는데 실제로 실내 구간에 이렇게 랩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 굉장히 작더라고요. 되게 짧아 이 화살표가 여기서 이 범위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실내 구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이제껏 배웠던 뭐 테스트 방법이라든가 이런 실내 구간 용어를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왜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이제 확률을 얘기를 할 때
30만 달러? 30만 달러를 내년에 벌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에 대한 확률을 따져줘 라고 하면 이거는 따질 수가 없어. 아니면 내가 30만 달러에 30만 달러, 20만 달러 이상 아니면 이하 벌 거다. 이것도 너무 큰 거예요. 이것도 내가 추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30만 달러에 20달러를 더 버냐 안 버냐 양측이잖아요. 극단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확률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확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매력적인 거는 불확실한 거를 정량화해서 확률을 산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는 날리지 테스트입니다. 이제껏 배운 거를 가지고 이제 참 거짓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의 출처는 저도 막상 발표를 하려니까 용어를 또 까먹네요. 예, from ASA라는 단체에서 가지고 단체인지 뭐 회사인지 거기서 갖고 왔대요. 이게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이라는 네, 어소시에이션에서 통계협회인가요? 네, 미국 통계협회 피밸류 발표 아니 알자 아니면 뭐였지? 아니 어떤 회사에서 조심해라. 네. 오용을 조심해라. 이게 얘기했어. 여기서 P밸류 때문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제가 해석했어요. 맞춰보세요. 이 P밸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설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라고 했었을 때, 예, 여기 했을 때 뒤에 바로 나와요. 예. 아니, true예요, true.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특정 모델, 샘플링된 모델이 해석이에요. 그러네. 예. 데이터를 보고 이 P밸류는 그거를 측정하는 값, 그 가설을 측정하는 값이 true다. 뒤부터 해석이 나아져요. P밸류는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확률을 측정한다. 가설이 참일까 그게 아니라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게 아니라 false인데 기무가설이 있고 거기에 극단의 값을 알아내서 유의 수준에 맞고 유의 수준에 큰가 안 큰가를 확인한 다음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P밸류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P밸류는 랜덤으로 한번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을 측정한다. false입니다. 랜덤이 아니라 되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한 번의 랜덤이 아니라 되게 여러 번 추출을 한 표본을 가지고 P밸류를 측정을 하죠. 그리고 유의 수준보다 낮은 P밸류는 과학적인 결론이나 비즈니스 또는 정책 결정을 하는데 충분하다. 이것도 역시 아닌 거예요. 그냥 최소한의 증거만 되는 거죠. 이 P밸류라는 건. P밸류는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측정한다. 이것도 사실 false라고 합니다.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가 그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그게 참이다, 거짓이다, 그런 거를 판단하는데 쓰는 거죠. 참 거짓이 아니죠. 말이 말리네. 이거 저희 녹음돼서 말 잘해야 되는데. P밸류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 P밸류는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한다. P밸류는 이제
최소한의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어 데이터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랩이 남았어. 잠깐만요. 진짜 오늘 안 되라지. 안 돼요. 네. 랩은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하는 걸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